2020년 BTS가 벤플리트상 수상 당시 리더 RM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중국 네티즌 특히 소분홍들은 양국이라는 표현이 한국과 미국을 의미하는데 이런 발언은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군인 18만 명이 당시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이 자신들의 죽음을 추모하지 않았다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에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운 우리로서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심술을 부리는 중국의 극단적인 애국주의 민족주의 네티즌 소분홍.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를 중국 역사와 문화의 일부라고 우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고구려, 발해 등 만주 일대의 한국 고대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라 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김치와 한복, 판소리 아리랑, 삼계탕 등 우리의 고유 문화도 모두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베트남, 한국, 일본의 전통 문화는 모두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사용한 것뿐이니 동아시아의 모든 전통 문화는 모두 중국의 전통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허황된 주장을 인터넷 SNS상에서 강하게 지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21세기 홍위병 또는 시진핑의 홍위병이라 불리는 이들을 우리는 소분홍이라고 부릅니다. 소분홍은 원래 중국의 인터넷 웹소설 사이트 진강문학성 사용자들을 칭하던 말이었습니다. 2000년대 말 웹 바탕색이 분홍색이었던 진강문학성은 1일 페이지 뷰가 1억 뷰 이상을 기록하던 인기 사이트로 주요 가입자들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2008년 말부터 진강문학성의 사용자들 사이에서 어제 소분홍에 가지 않았어라는 말이 진강문학성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인터넷상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소분홍이란 말은 진강문학성 사용자들의 별명이었습니다. 당시 진강문학성 토론방에는 정치, 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개설된 정치, 문화, 역사 등 거의 모든 이슈의 평론을 담은 주간지 풍우독서성의 토론방에서 정치, 역사, 민족주의에 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자 사이트 운영자들은 토론방을 폐쇄하라고 방장 황현명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황현명은 이에 응하지 않고 기존 토론방의 아이디를 250, 중국에서는 멍청이를 의미하는 숫자로만 바꾸어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결국 이들은 진강문학성을 나와서 봉이미식 논단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포럼의 사용자들은 점차 중국 공산당을 극단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에는 재벌2세와 우마오당들도 결집하였습니다. 우마오당은 인터넷에서 돈 받고 공산당 지지 댓글을 달던 사람들로 아르바이트로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원들과 공무원들은 필수적을 참여했고 심지어는 죄수들을 이용하여 댓글을 달던 집단이었습니다. 2015년 이 포럼의 사용자 중 하나가 언론 자유파의 한 웨이보 사용자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때 언론 자유파의 웨이보 사용자가 포럼 사용자와 논쟁 시 너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자 봉이미식 논단 포럼의 사용자들이 몰려가 댓글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언론 자유파 웨이보 사용자가 이들에게 여자 사진을 보여주며 소분홍이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인터넷 사용자들이 과격한 공산당 지지, 극단적인 민족주의 댓글 부대를 소분홍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사회 뉴스에 등장하게 된 것은 2016년입니다. 2015년 11월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타이완국기를 가지고 등장하자 소분홍들과 중국 언론의 엄청난 항의로 쯔위가 공개 사과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타이완 사람들의 반중국 감정에 불을 붙였고 총통선거에서 반중국을 외치던 차이잉원이 승리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소분홍들은 당선된 차이잉원 총통의 페이스북 등 관련 SNS와 관공서 홈페이지 그리고 타이완 언론의 반중 기사에 무차별적인 댓글 테러를 가해 본격적으로 언론에 거론되며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 티벳 등 민감한 정치 현황에 대하여 앞에 서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중국 정부에서 제기한 이슈에 대하여 나가 싸웠지만 최근에는 이슈를 먼저 찾아 전투를 벌이고 중국 정부가 이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중국 정부가 자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점차 상업적인 애국주의 마케팅, SNS 영향력과 합쳐져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 민족 탄압에 대항해서 나이키 H&M 등이 신장 면화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인터넷상에서 H&M, 나이키 등에 대하여 불매 운동을 선동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불매 운동으로 인해 중국 내 회사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되고 이 회사들은 소분홍들을 더욱 지원하게 됩니다. 중국의 반회세 전쟁의 선봉에 선 소분홍. 이들은 다른 나라의 극우 집단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극우 애국 집단은 대부분 기성세대와 소수의 젊은 세대가 참여하지만 소분홍을 이끄는 대다수는 90년 이후 출생한 인터넷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더 어린 세대일수록 더 공격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마치 문화혁명 시기 모택동을 지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조건적이고 공격적이었던 홍위병의 모습과 비슷해 이들을 21세기 중국의 홍위병 또는 시진핑의 홍위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21세기 중국의 홍위병으로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학문과 예술의 자유부흥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당시 세태를 고발하는 작품들이 여론에 힘입어 개혁 개방의 물결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1986년, 88년에 걸쳐 철학 문학서들의 출판이 이전에 비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독립적인 신문 잡지도 몇 개씩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에 대한 진상규명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자유에 대한 열망은 1989년 천안문항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이 시위대를 강경무력 진압하고 권력을 공고히 확립한 후 이 사건을 자유화에 영향을 받은 반체제 무리들이 일으킨 것으로 판단해서 대학생들의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전국적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출판물에 대한 탄압도 철저히 진행되었습니다. 반정부적 견해를 유포하는 혐의를 받은 신문과 잡지는 모두 폐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방사회는 천안문항쟁을 반인 유적으로 탄압한 것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천안문 항쟁 이후 가해진 서방의 경제적 제재는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과 1년 뒤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걸프 전쟁 등으로 얼마 안 가서 곧 유명무실해졌고 중국은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면서도 1991년에 고성장 기조가 회복되었고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연속적으로 10%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보란듯이 고도 경제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덕분에 공산당 내부의 개혁적 세력과 시민사회 세력은 다 쓸려나가게 되고 민주화를 갈망하는 동력은 현저히 약해졌으며 견제 세력 없는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오히려 더 공고해졌습니다. 천안문 참사 후 이런 아래에서부터의 자체적 개혁 요구는 완전히 소멸했고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한편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지린성 창춘시를 중심으로 리웅즈가 1992년부터 파룬공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운동, 무술, 명상, 호흡수련법 등이 급속하게 확산했던 기공 열풍이 불었고 이 열풍이 끝날 때쯤 파룬공이 등장했습니다. 파룬공은 도덕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이론적 법리를 내세웠지만 종교처럼 예배를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초기 시절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았지만 규모가 커지고 국가단체, 중국기공과학연구회로부터의 독립 이후 공산당 정부와 정보기관의 유주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1999년에 중국 정부가 추산한 파룬공 수련 인구는 약 7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정부와 파룬공 사이의 갈등은 1999년 4월 25일에 정점으로 치달았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파룬공 수련자들이 합법적인 수련 환경과 수련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베이징 민원국에 평화 청원을 했습니다. 청나라 말기 의화단의 난을 겪었던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화단 역시 파룬공처럼 권법을 통한 심신단련을 하던 단체였으나 반청 반기독교를 내세우고 난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장점인을 위주로 한 공산당 지도부는 1999년 7월 20일 파룬공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목표로 전국적 탄압을 실시하고 다각도로 언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룬공을 언급한 웹사이트들을 차단하면서 1999년에 파룬공을 사회 안전을 해치는 이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이어져 오던 중국에서 1998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맞추어
지하에 숨어있던 천안문 항쟁 세력이 중국 민주당을 등록하려 시도했습니다. 중국 민주당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단체가 될 수 있기에 중국 정부는 정당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주당이 통제가 불가능한 새로운 강력한 네트워크를 조직할 것에 대해 경계하였습니다. 중국 민주당은 즉시 금지되었고 관련자들은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 공산당은 더욱더 언론을 통제하고 학생들의 사상교육을 더욱더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인터넷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위협을 느껴 황금방패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황금방패 공정의 1차 계획은 1998년부터 8년 동안 실행되어 2006년에 종료되었고 2차 계획이 2006년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종료되었습니다. 황금방패 공정은 중국 내부에서의 반정부 반공산당 정보의 생성과 전파를 차단하고 내부를 모니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보안, 영상 감시, 얼굴 인식 등의 서구 기술을 도입하였고 국가가 개발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여 특정 IP 주소에 접근을 막고 내부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부 감시를 위한 황금방패 공정에 약 3만 명의 공안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웹상에서 오마오 하나에 약 70원을 받고 댓글 공작을 펼치는 여론 조성단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 내에서 우마오당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튀니지 혁명을 시작으로 아랍의 봄이라 불리우는 민주화 시위가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각국 정부의 강력한 미디어 통제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시위가 주도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시 SNS를 통한 빠른 속도로 정보가 공유되는 세계의 흐름에 긴장하게 됩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만리방어벽을 구축하여 중국 국민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주요 SNS와 구글, 유튜브, 위키피디아 등 주요 정보 제공 서버의 접근을 완전 봉쇄하였습니다. 일부 기능만 작동하던 만리방어벽은 2013년 구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공산당은 더욱더 내부 정보 단속을 강화하여 실명 증명이 없이는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SNS의 정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우마오당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내부 외부 정보통신 검열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은 중국 공산당이 허가하는 정보와 선전물만 볼 수 있고 중국 공산당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정보는 모두 차단하게 됩니다. 2000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국가로 올라섭니다. 2007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도 중국만이 위기 없이 고속성장을 계속 이루어가며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2008년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통해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 중국 문화를 알리고 미국을 꺾고 세계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에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국력이 생길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면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전술적으로도 협력하는 외교정책인 도광양회가 이전까지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였으나 시진핑은 중국의 위대한 꿈을 이루고 아름답고 번영하며 조화로운 건설하자는 중국몽을 기치로 내세우고 대외적으로 1대1로라는 신실크로드 사업을 제창하고 나서며 중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사상교육을 강화하는데 기존 중국식 사회주의 이론, 제도, 노선에 대한 자신감 외에 중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추가하여 애국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의 6%는 사상교육이 차지합니다. 대학에서도 사상교육 16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사상교육 이외의 애국주의 교육은 중국 교육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은 찬란했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배양해 공산당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심을 높인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995년 초중고용 애국주의 교육도서 100권을 선정하였고 2004년에는 애국주의 교육과 관련한 도서, 영화, 노래를 각 100편씩 선정하여 교과목 수업과 보충 수업에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애국주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게 됩니다. 소분홍은 애국심도 귀엽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그 토끼 그 사건은 2011년 시작한 웹툰 만화로
중국을 귀여운 토끼로, 미국은 독수리, 러시아는 곰, 일본은 닭 등 세계 각국을 동물 캐릭터를 이용하여 중국 관점에서 우화식으로 사건들을 그려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은 동물이 아닌 방망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인 가오리방즈 고려방망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례로 한국전쟁은 고려라는 거리에서 상인들을 괴롭히는 두불량배 집단, 남한 북한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독수리 갱단 미국이 가세하게 되어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귀여운 토끼 중국이 참전하여 미국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그려집니다. 큰 인기를 얻은 웹툰은 2015년부터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제작되어 4억 뷰가 넘는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소분홍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의 그 토끼 그 사건에 나오는 토끼로 불리길 원한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는 철저한 공산당 사상과 애국주의를 교육받고 일상생활에서는 철저하게 공산당에 의해서 가공된 정보만을 미디어, 인터넷, SNS를 통해 공유하고 세계에 우뚝 서는 중국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확인한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국가 공산당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영화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중국 영화 전랑은 마치 미국의 특수부대처럼 해외에서 중국 특수부대가 세계 평화를 위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2017년 개봉한 전랑2는 엄청난 흥행을 거두어 현재까지도 중국 영화 흥행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민족의 자긍심에 잔뜩 취한 젊은 세대들은 홍콩의 우산혁명, 대만의 분리주의, 일본과의 센카구 열도 분쟁,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분쟁, 신장 위구르 문제 등 중국 공산당이 처한 문제들에 대해 공산당을 대신하여 최전선에서 자발적으로 세계의 언론들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분홍들은 왜 비록 4대 분쟁을 겪었지만 직접적인 영토 분쟁을 겪고 있지 않은 한국과 한복, 김치, 삼계탕 등 사소한 이슈로 유독 한국에 집착하며 공격을 할까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개방되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1992년에 정식 수교를 하게 됩니다. 수교 이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도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1993년 드라마 질투의 중국 진출 이후 조금씩 한국 드라마가 중국 지방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되게 됩니다. 특히 1997년 인기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가요들도 중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1996년 최초로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한성음악청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방송되게 됩니다.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가 중국 내에서 역시 큰 인기를 끌었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안재욱이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2000년 2월 안재욱은 본인 다른 한국 가수, 중국 가수들과 공동으로 만든 앨범 한류를 발매하였습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 한류가 지금은 널리 퍼진 한류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안재욱의 콘서트에 중국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팬들이 몰려 큰 성공을 거둡니다. 안재욱의 성공 후 H.O.T, 제스키스, 베이비복스 등이 크게 성공을 거두며 한국의 연예인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특히 빅뱅을 비롯한 남자 연예인들은 젊은 중국 여성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한국 단어 오빠는 중국 내에서 잘생기고 세련된 이미지의 남자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젊은 여자들이 한국의 젊은 남자 연예인에게 빠지면서 중국의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점차 퍼지게 됩니다. 2005년 한국이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의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하자 중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유구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이 있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고유 전통이라고 생각하던 단오를 한국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반감이 본격적으로 인터넷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부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여러 곳의 자료들을 왜곡하여 공자도 한민족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알게 되자 중국 사람들은 열폭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련의 사건에 위기감을 느끼고 2008년부터 단오절과 중추절 추석을 국가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단오절과 관련된 용선축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로 등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악물을 중국 조선족의 농악물로 등재시켜버립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반감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예능가요 드라마는 계속 중국에 파고들어 한국 일색으로 변하고 맙니다.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의 중국 진출이 봉쇄되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한국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요는 BTS를 비롯하여 많은 그룹들이 아시아권을 벗어나 세계의 주류로 나아가고 킹덤을 비롯한 많은 한국 드라마들도 이제는 서양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받는 등 한국의 문화 파워가 세계로 뻗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커졌고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화민족임에도 세계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한국에 의해 지워지고 한국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 세계에 인정받게 되는 상황을 소분홍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젊은 여성들은 한국과 한국의 오빠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한국은 미워하고 한국의 오빠들은 좋아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이런 중국의 젊은 여성들을 바라보는 젊은 중국 남성의 감정은 한국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커짐에 따라 중국 동북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정체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 공산당은 조선족의 문화와 역사를 중국의 역사와 문화로 편입시켜 중국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소분홍에게 한국 문화의 원류는 모두 중국에 기인한다는 정신승리를 안겨주어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게 해주는 열쇠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국과 미국은 경제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은 더욱더 세계 각국과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간섭과 맞서 싸우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더욱더 엄격하게 내부 통제하고 사상교육과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지리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는 한국은 이런 한중국민 간의 계속된 마찰을 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한복, 김치 등 원류 논쟁은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 국민들에게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만을 키우게 되어 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지만 양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분노한 소분홍들과 소통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